2019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TV 조성부 대표이사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사장 조성부입니다. 우선 매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귀한 걸음해 주신 성유모 장관님, 그리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움이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이제 언론계를 대표하는 심포지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얼리버디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조찬 행사로 치르게 돼서 어느 때보다 뜻이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심포지엄의 토론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의 길을 묻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난제를 풀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윤모 장관님을 비롯해서 학계와 경제계의 명망 있는 전문가들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그리고 연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합뉴스TV 조성부 대표이사님의 개회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제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셔서 저희가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오늘 연합뉴스TV에서 경제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는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아마 좋은 어떤 지혜와 또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사점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중국이 올 1월에 달의 뒷표면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서 갔습니다. 아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첨단 기술의 발전은 저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통상 분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도전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부나
또 정치권 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저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 정치권에서 지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 어떤 역사 논쟁 또 이념 논쟁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직면한 이런 4차 산업의 혁명의 과제를 어떻게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많은 성과와 또 저희들에게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연합뉴스 TV에서 이렇게 뜻깊은 오늘 포럼을 열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슈밥 회장이 화두를 던진 다음에 모두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우린 너무 많은 규제도 있지만 너무 많이 개혁해야 될 과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 관련된 법안을 규제를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또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노동개혁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홍 대표님 생각대로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홍 대표님께서 여당의 주류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정말 기업에게 자유를 허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TV에서 경제 심포지엄 6번째 맞이하는데 오늘 주제가 참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의 길을 묻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조성부 대표자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성윤모 장관님 또 여러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당 원내대표를 이 자리에 왜 불렀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전화도 잘 안 해요 서로. 그래서 더 얼굴 뵙고 하라는 의미도 있고,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회가 제발 좀 걸림돌 좀 되지 않게 오늘 와서 좀 느끼고 가라. 그리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좀 제때제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느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에 4차 산업혁명 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20대 국회 생겨서 지금까지 약 3년간 운영되고 있는데요. 3년간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앞장서고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고 이것들이 입법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3당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혁신 성장의 중요성,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들의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또 산업 분야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타나고 있는 신산업도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현재 트렌드에 이었었을 때 주력 산업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에 우리 소재 부품 부분의 자립화, 글로벌화, 또 우리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2차전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정책들, 또 자동차와 조선들, 우리의 주도 산업이었던 부분들이 새로운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에 다시 이 산업을 재도약하게 나가서 만들어야겠다는 과제들, 또 섬이나 가전과 같이 이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식의 탈바꿈해 나갈지에 대한 모든 산업부에 대해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과제들을 요약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분이 이제는 고부가 가치와 이제 돈 많이 되는 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인건비 투입과 이런 범용적인 제품으로 인해서 수익 오는 구조에서 정말 작더라도 커다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화를 가야 될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스마트화, IT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IT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도로와 댐과 이런 인프라처럼 정말 산업에 있어서 인프라로서 IT를 얼마만큼 각 산업에서 자기 내재화해서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인가, 바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도학의 과제, 초격차, 자립화, 글로벌화입니다. 저희들이 이 소재 부품의 장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전에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의 출현, 파이널 프로덕트의 출현을 기다릴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따라가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안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를 잡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소재와 부품이 이 모듈이 또 그거를 생산하는 장비에서 고부가 가치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의 파이널을 변화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변화를 선도하는 프론트라인에 섰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있어의 소재를 어떤 소재로 바꿔갈 것인지, 3D 프린팅에서 3D 프린팅이라는 그런 기계와 기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재를 과연 어떤 소재로 써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는 이거는 자립화를 넘어서 이거 글로벌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기술 확보에 대한 투자, 또 우리가 이거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가 남대로 보호하고 또 우리 것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도약 같은 경우에 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일감 확보가 바로 친환경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일감 확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 우리들의 자원들을 그냥 지금 현재 내연기관철에 물량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소형선에 대한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확보해 주고 하고자 하는 일감의 문제는
친환경차, 그 새로운 전기차와 자율차와 이런 그 수소차 같은 것에 할 거에 정부가 수요 확보에 지원해주고, 이 L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NG선 같은 경우에 그 나가는 그 친환경 쪽에 바꾸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섬유와 가전 이런 이제 다시 또 이 IoT와 이 스마트화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조 우리 그 전에 자동차 부품 활성 대책, 조선 활력 대책, 반도체 대책을 여러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가기 위해서 소제품 장비 경쟁력 대책,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섬유 패션을 비롯한 나머지 어떤 부분적인 우리의 그 업종별 대책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규제 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에 일결에 딱 해결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규제 혁신이라는 거, 규제라는 건 무조건 악인 것이냐, 나쁜 것이고 추방해야 되는 것이냐, 규제라는 건 생긴 그 의미가 있죠. 규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 또 보건, 또 우리의 새로운 다수의 소비자의 이익 등 이러한 식의 가치를 중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치가 또 그 반대 가치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산업 경쟁력 또 경제의 가치라는 그 두 가지의 가치의 충돌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다른 가치를 수용하고 보듬어 나가느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시도한 바는 난전히 법에 의해서 한번 일괄에 해결하는 방법이었죠. 그만큼 우리가 프랙티스와 수용 가치가 적었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품, 하나의 품목, 하나의 기술, 하나의 서비스를 놓고 그것에 대한 것을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걸 안정할 수 있는 실증 기준이 없다면 실증을 만들어주고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잠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에 허락을 해줘서 그것이 과연 우리의 전반적인 1년, 2년 후에 제도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아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나 한 1년, 2년 시험해봐서 그것들이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서 일반적인 우리의 규제 혁신으로 가자는 이 시도가 바로 우리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도심 수소 충전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도쿄의 그 도쿄타워 밑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심 내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국회에 이 도시 수소 충전소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안전할 수 있고 얼만큼 괜찮을 수 있는지라는 걸 시험하고 이에 대한 일반화의 규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회적으로 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유연체 분석 서비스 과연 이게 의료 서비스가 될 것인지 단순한 건강 진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에 했을 때 12개밖에 되지 않던 걸 25개로 확충해서 그전에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느냐 안 나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진단 기능과 해주는 컨설팅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버스 광고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여러 가지 현재 이런 시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건 하고 있고요. 또 정통부에서 하고 있고 이제 4월 되면은 이걸 이제 금융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중기부에서는 지역에 대한 특허를 시작을 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쌓여지면 바로 우리들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능력이 넓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의 규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들 지난해 발굴된 140개가 있습니다. 민간합동투자지원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투자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신산업을 위해서 그 얘기를 드리면 이것도 한 1시간짜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소경제에 도전을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추격자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리소스와 우리의 여건을 담당했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달성할 수 있을까 목표가 확실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진단만 정확했다면 그 길을 빨리 가는 길을 찾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성장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이상 앞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프론트라인으로 나선 이상 이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민간들이 이러한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쉐어링하고 그러한 도전들을 얼마큼 더 격려하고 그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이 우리 경험이 축적돼서 우리의 혁신 능력을 확산시키는 길이라 합니다. 자, 수소경제에 대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 수소경제라는 것은 이 단순히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수소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이 수소의 생산, 또 저장, 또 활용, 저장, 이송, 활용 이러한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소경제를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극복하고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커다란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해나가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대기업과 같이 있는 생태계, 이를 이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전문가들, 또 대학들, 연구소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만들어 나가고 또 국제적인 협력을 함께 해나갈 때 바로 우리 수소경제에 누구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계국과 함께 협조를 해가면서 또 우리 민간과 협조해가면서 수소경제에 대한 도전에 맨 앞장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주요 신산업 동책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의 확대를 우리 재생에너지 생태계 육성을 통해서 산업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와 같이 성장성이 많은 것들, 로봇, 항공과 같은 이런 부분에도 신산업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이 하나 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이런 신산업을 할 때 인력과 기술의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보겠습니다. 기술, 과연 이제 어떤 기술을 할까요? 우리 정부과제의 기술 성공률 80%, 90%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은 목표는 정해졌는데 그걸 빨리 달성하는 것만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술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알키미스트는 여러분도 아시는 연금술사라는 이야기고요. 고대에 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금을 만들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금을 만드는 과정, 그 노력 중에서 바로 근대 화학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산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서 현재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파급 효과가 많은 것들, 이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공과 실패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 할 때 선정 자체도 이제 우리 그랜드 챌린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전문가들이 함께 한 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팀이 복수팀이 같이 시작을 합니다. 복수팀이 시작해가면서 그걸 줄여가면서 그 안에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담대한 도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일단 먼저 5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자동차 로봇, 신재생, 에너지 효율, 기계 분야에 과연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가 있을지, 암세포를 찾는 로봇이 있을 수 있지, 50%를 이용하는 태양전지가 나올 수 있을지, 뭐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이런 거를 통한 우리가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R&D 측면에서는 이런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속도를 R&D에서 도전, 속도,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전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고요. 우리가 속도 프로젝트는 R&D 플러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성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체 개발을 해야 됐어요. 근데 파이널에서 사업화가 중요하다면 그 안에 필요한 기술들은 기술 도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도입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자체 개발하지 않으면 한 3년과 2년 이상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우리가 파이널 목표에 어떻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걸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속도를 높여가고요. 이제 산업기술에 대한 프로젝트도 단기적으로 1, 2, 3년,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 되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 과정에서 축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R&D에 있어서 이런 담대한 도전과 또 이에 대한 축적을 이룩하고 이에 대한 속도를 높여나가는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는 우리 신산업에 대한 도전을 우리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규제 혁신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방법을 규제 혁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찾듯이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의 모습에서 R&D의 새로운 모습을 찾듯이 우리 사회에
문제 해결하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방법으로 상생형이라는 우리 성장 모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주형이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인 서로의 그 이익을 양보를 통해서 더 큰 그 이득을 통해서 그 노사 민정이 함께 화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광주형의 일자리는 그 안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만 똑같은 모형만 있을 수 있을까? 다른 눈을 돌려본다면 우리 업종별로 커다란 특성을 다른 특성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단기적인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 관련 참여자들이 함께 협조하고 이 협약의 형태로 나오는 모델을 상생형 일자리의 모델로 하고자 합니다. 이 광주형 모델을 바로 저희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우리 법에서 국가규정특별법에 의해서 이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이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과연 기업의 리스크를 과연 투자의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주겠는가, 노사 민정이 또 자기들의 단기적인 일을 얼마큼 줄여주고 또 중장기적인 어떻게 우리가 협조하는 모델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이러한 식의 우리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제조업의 혁신 또 우리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아까 2040년도에 미래를 보여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산업부에서 계시면 산업부에 계신가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온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또 얘기 듣고 싶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안관준 그 벤처기업회 회장님이시죠. 그래서 벤처기업 쪽에서 또 바라보는 게 약간 시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각도로 생각해서 우선 그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 지금 뭐 대통령 저기 해서 같이 뭐 특히 뭐 이번 달 들어와 갖고는 거의 뭐 하루 걸러서 계속 뭐 가서 발표도 하시고 이런 어떤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업계에서 바라보는 이제 규제 혁신에 대한 어떤 시각이랄까 이런 좀 간단히 좀 얘기 주시면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짧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느낌 이게 중요하지.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관계자가 뭐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 뭐 사실 굉장히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뭐 현 정부, 전 정부, 전 정부 뭐 매번 뭐 손톱 밑에 가시 뭐 전봇대 얘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크게 얘기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법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미 현재에 있는 그 신산업에 적합한 규제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상에 있는 현재의 법 체계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현재 이 경제 상황에 별로 맞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기본적 법 체계로 산업의 법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껴져야 된다. 그때 규제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업가 정신 이야기하는데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뭐 R&D 이노베이션을 하고 프로액티비티를 만들어내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은 기회 포착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 포착에 실패하고 12조의
리소스를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사실 7% 성장하는 나라 아세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브릭스라고 하는 신시장에 개척하지 못했다면 현대차가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그 당시에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이라 그랬습니다. 기술은 좀 부족해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아시안 국가들은 원래 경제 성장률 곱하기 2.5가 그 소비시장 성장률입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아시안 같은 데 가보면 15% 성장하는데 이미 성공한 기업들은 다 아시안이 진출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안 기업에 우리 한국 기업이 8,000개 진출돼 있고요.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조차도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지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아시안 시장의 중심인데 이러한 시장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떤 혁명도 2차 벤처 부문도 코스닥 지수도 1,500까지 올릴 수 없다.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또는 우리 혁신 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업이 부족하고 마케팅이 부족하고 신기술이 부족하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말인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가더라도 40대 이상 사람들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95% 사람들이 일본 차를 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걸 바꾸려면 밀레니엄 세대, 모바일 세대의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규제를 혁신하는 거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뿐만이 아니고 결국 이제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가끔가다 이제 뭐 규제 혁신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저 성장관도 얘기 주셨지만 이게 화장실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밖에 있을 땐 정말 막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보호막이 필요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것 같이 오히려 이제 한 산업이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이제 좀 그런 바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자본 축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규제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지금 환경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정도의 규제 혁신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규제가 있어도 테크놀로지가 업그레이드되면 당연히 이걸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규제 혁신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테크놀로지의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대단히 중요한데, 뭐 이제 우리 R&D 비중을 높여서 이제 정부 예산 통해서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건 있지만 이게 어떤 사람만의 이슈인가요? 어떤 제도적인 이슈가 있나요? 제가 지금 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도시에 한번 담아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도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난해 세종 5-1 생활권하고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약 여의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 시범 도시를 하려고 이제 지정을 해서 현재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언제 정도 대략 그게 뭐 시장으로 작동할까요? 거기가 이제 2021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범이 이루어지고 테스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규제 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 경제자 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혁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범 도시는 아예 처음부터 규제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 뭐 국민들도 어떤 분들은 규제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음부터 없는 도시에서 시범을 해보고 거기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인류의 평화의 번영에 또 기여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을 시범 도시에서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은 뭐 유예기간 내지는 톨러런스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거를 어떤 산업 공간 제약 없이 그냥 산업으로 규제 샌드박스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스마트 시티다 지금. 그렇죠. 그 스마트 시티에서는 그 시범 도시에 한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모르는 게 특별하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얘기했던 식으로 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대해서 금융도 요새 이제 뭐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핀텍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간 제약 없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 시티는 거기 뭐 어떤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이제 발굴되지 않은 규제도 거기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산업을 일으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이것이 했을 때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그때 규제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사후 규제. 우리 저 안 회장님, 그 우리 저 그 법규나 제도의 어떤 그런 규제 혁파 혁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냥 뭐 제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실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아쉽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한국에는 대기업 생태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둔의 8촌의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다 보니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한 수십 년이 지나니까 거의 대기업 레벨에 있는 회사가 10,000개가 넘는 거죠. 10,000개. 이 10,000개가 우리나라 골목상권까지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서비스든. 저는 이런 대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라운드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놓고 문제된 부분을 척결하면서 주변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벤처들하고 같이 어떻게 상생하면서 진정으로 상생하면서 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으로서 미국처럼 당당하게 우리 같은 회사도 애플에 가서 뭐 네, 페이스북에 짧게 가가지고 하는 부탁합니다. 그런 당당한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대를 인정하고 그 상대에 대한 기술을 인정하면서 M&A가 되는 그런 선순환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은 대기업 생태계고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 쪽에 사장님도 계시고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가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양한 그런 뭐 그 벤처기업 투자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될 수도 있는 스핀오프도 하고 근데 그게 뭐 제약이 사실 있는 측면도 사실은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많이 있죠. 지금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이슈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차 선명이라는 걸 통해 갖고 우리가 스마트폰 소사이티로 완전히 전부 링크돼 갖고 슈퍼링크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 회임 기간이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이를테면 뭐 좋은 기술 아이디어만 있으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3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이 한번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해갖고 투자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기업의 중간이 없어지면 당연히 개인의 중간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양화되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얘기는 충분히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커버해야 되는 것은 어떤 뭐 법적인 측면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소셜 컨센서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김기창 교수님 그 뭐 그냥 짧게 네. 얘기해서 저는 플로에서도 혹시 뭐 어떨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제약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건 좀 얘기하고 싶다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십니다. 그 사실 오늘 논점이 규제 개혁을 하면 우리 핵심 성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오히려 규제 개혁보다도 저는 더 규제 개혁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오퍼튜니티 기회 포착입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오른 지수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했지만 뭐에 실패했느냐? 이스라엘은 왜 올라갑니까? 국내에서 R&D 하지만 글로벌 마켓을 가거든요. 우리는 글로벌 마켓을 안 갔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에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오퍼튜니티를 찾는 게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오히려 규제 개혁은 좀 더 국내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인구수는 전 세계 0.07%고요. 국토 면적은 전 세계 0.07%고요. 천연자원은 하나도 없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그럼 제가 글로벌 한번 기회를 죄송해요. 자꾸 이게 사회자가 말을 끊으면 안 되는데 뭐 안 회장님 얘기하신 아까 그 우리 그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기회 포착형 창업으로 가고 그게 이제 어렵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도 하나는 그럼 이제 테크놀로지 뒷받침하면서 그 자기가 만약에 테크놀로지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돼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 쪽 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그것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정말 지금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우리 안 회장님 얘기해 주셨어요. 시장이에요. 시장이 없으면 아까 뭐 골목상까지 다 침투했다 그러면 사실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시장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나올 거라고요. 저는 가끔 중국 기계 보면서 중국 우리나라 규모의 GDP의 10배입니다. 근데 창업자 수는 재작년에 제가 보니까 150배예요. 지금 더 넘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 비교를 하면 15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규제가 딱 엄청나게 완화해서 그러느냐? 중국 젊은이들이 뭐 깡다가 좋아서 그런 거냐? 실패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냐? 제가 보기엔 중국이 제도적으로나 법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만큼 더 이렇게 막 붕괴시키는 창업 쪽에다 투자 많이 해주고 아니에요. 규제는 확실하게 더 완화시켜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원래 그 촘촘한 규제가 없었으니까 그건 되는데 돈 많이 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15배냐? 전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기술 갖고 해도 한국에서는 예컨대 연 매출이 10억이면 거기서는
예?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시장인데 그러면 시장이 기업이다 하는 거냐? 전 중국의 성공이 수요 사이드, 공급 사이드가 있는데 수요 사이드는 그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공급 사이드는 그 시진핑 주석이 저기 했던 공급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제 어프로치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수요를 인터넷 플러스 통해서 모바일 소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31배로 늘렸어요. 31개 성이니까. 옛날에 중국도 성이 다 다를 때는 법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매출 빨리빨리 안 늘었는데 이게 전부 연결시켜 버려갖고 31배 성이 됐어. 옛날에 이전에는 10억짜리가 걔네들이 3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창업 안 할 리가 없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저 비교하면 그게 돼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거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스마트시티가 지금 시범 사업에서 2개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우리 지금 PC는 우리가 빨리 갔잖아요, 한국이 디지털에서. 근데 모바일로는 안 이올 시다잖아요, 지금. 이런 버추얼 모바일 시티, 모바일 그런 이 보이지 않는 피지컬리 그런 게 아니라 이 공간, 시간 공간 제약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시장을 통합하려는 생각들은 왜 안 하는? 제가 보기엔 안 해요, 전혀. 정부도 그렇고 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안 하시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스마트시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세계 시장화한다는 건데요. 이게 하면은 이제 다 전에처럼 우리가 도시 개발해 가지고 뭐 우리 일산 분당 같은 아파트 단지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시스템을 수출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ERP 시스템, 도시를 처음에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이 이제 잉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같이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선진화를 해보자라는 것이 스마트 도시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종과 부산에는 국가 시범 도시를 하지만 여기하고 중국에 있는 도시, 또 일본에 있는 도시, 유럽에 있는 도시들과 교차 실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의 도시에서 시험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같이 실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서로 MOU 해갖고 지금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 설계 및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기술 앤드 네, 그 운영이 산업을 굉장히 갖다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돼 있나요? 네,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의 투자가나 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알기로는 외국은 뭐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려면 지금 현재 법률 체계 갖고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곳에 또 굉장히 실험적인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정부도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네, 청와대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추진하려고 해주시고 그러는 있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전전 모태펀드 사장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관심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벤처 붐업시키는 것도 좋고 2조에서 4조, 4조에서 12조 늘리는 것도 좋은데 시장이 크지 않으면 벤처끼리 밥그릇 싸움을 할 거다. 결국은 국내에만 매몰돼 있으면 어떻게 나갈 거냐. 그리고 지금처럼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시장으로 해서 유니콘이 막 일반화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리 이걸 바깥으로 안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창업 성공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회장님은 지금 그런 수출, 벤처 수출 관련해서 업계 및 정부가 또는 그런 수출도 피지컬한 어떤 그런 아날로그 수출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그런 쪽으로 정부에 좀 얘기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본인 소개가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막연히 이제 벤처기업 하면 이제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큰 회사가 생긴 거죠. 대표적인 제조업에서는 이제 셀토리온 생겼고, 그다음에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포털 쪽에서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생긴 거죠. 사실 뭐 그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벤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이제 현재로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뭐 맛 형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유니콘 벤처라고 그러고요. 비록 회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스틸 그 초기에 스타트업을 못 벗어나는 오래된 벤처기업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막 태동한 스타트업 벤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건 스타트업 벤처라고 그러고요. 중간에 있는 이제 스케일업 벤처가 있는데요. 제가 또 현 정부에 대해 스케일업 벤처를 정말 키워야 된다고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산자부, 금융위,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많은 그 정부 부처에서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이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 직접 발표하신 그 제2 창업 붐에 대한
그 선언도 저도 같이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스케일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 이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당연히 뭐 해외에 본 글로벌 해야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본 글로벌을 했고 창업을 하면서도 항상 해외에 먼저 성공을 해서 국내 돌아오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회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과거 정부부터 쭉 이렇게 뭐 매 정부마다 저희 회사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해외 진출해가지고 성공해야 대기업들이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런 혁신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벤처 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이 37,000개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저희들처럼 벤처 기업을 인정을 받았던 기업, 이런 이력 기업이 무려 또 35,000개 또 넘습니다. 합이 한 7만여 개에 요즘 벤처 기업 인정 아무나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 기술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그 비즈니스 시스템이 없으면은 사실 그 벤처 기업 인정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이 한국에 7만 개예요. 우리가 저 중소기업 하면은 뭐 300만, 4만 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20만 뭐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7만이라고 숫자는 정말 우리에 대한 미래,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 허리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는 건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피부에 와닿는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만여 개 되는 기업들은요 다 해외 나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밖에 안 보입니까? 현대자동차밖에 안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해외에 이미 진출해 가지고 이미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고 있거든요. 같이 움직여야죠, 같이. 당당하게 중소벤처기업하고 대기업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대기업하고 이 중소벤처의 중간에 큰 갭이 생기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손을 잡으면은 기술 탈취한다 그러고 또 손을 내미는 순간 뭐 M&A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그 M&A가 성사가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 제가 어제 저 신문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해외에 10년 동안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25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뭐 우리 저 조단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기업이 가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뭐 코트라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감사한 마중물에 불과하고요. 실제는 대기업과 어떻게 손을 잡고 갈 거냐, 어떻게 당당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정할 거냐, 그 단계에서 어떻게 M&A가 성사될 거냐. 그렇게 돼서 엑시트라는 것이 IPO가 아닌 그런 M&A 엑시트가 됨으로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나와서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뭐 그런 선순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끝나면 우리 하나 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아마 지금 9시 되면 전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한데 근데 사실 좀 빈 지금 우리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산업 창출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산업을 통해서 예컨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만약에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갖다 뺏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면 이거는 뭐 제대로 안 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저는 이제 그 보면서 알파고 이렇게 보는 시각을 기계가 인간이 이긴 거냐 아니면 알파고라는 그런 인공지능 컨설턴트를 이용한 아마추어 5단이 이긴 거냐 생산성 노동 생산을 올려서 사실은 저는 후자로 보고 싶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들 이제 전자로 보잖아요. 그런데 후자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와 그 포인트가 뭐냐 시장이에요. 교육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교육을 통해 갖고 노동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은데 이건 또 이제 굉장히 긴 주제여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한번 쭉 좀 얘기를 주시고 저는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상생도 대단히 중요하고 한데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저는 이거를 관통하는 화두는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BCD 있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의 핵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 비대면 거래다. 버추얼이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시장이 만들어져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가 없는 벤처 기업,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가 없는 수출 네트워크 없는 벤처 기업이 기업 프로덕트만 서비스만 기깔나게 만들면은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순식간에 시간 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갖고 주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을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고 그 폭등을 같이 국민들이 쉐어함으로 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 갖고 그걸 밀어주고 벤처품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기찬 교수님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군요. 저는 이 혁신 성장의 결과 우리 코스닥 지수가 1,500까지라도 못 올라가면 저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건가? 여러분 우리 IMF 때 대기업이 글로벌화해서 성공했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화해서 성공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는 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가요? Without regard of resources. 자원이 아니에요. 정부에 12조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opportunity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저는 우리나라 혁신 성장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 시장에 좀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화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것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또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학의 기능이 조금 더 그 혁신적으로 변하고 또 고급의 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정부가 혁신 성장의 속도를 더 내서 지금 그 혁신 성장에 관련된 혁신 벤처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뭐 우리나라는 영원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구경꾼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저는 그 현업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올해가 벤처 생태계에 그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아마 마지막 골드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 정부가 보다 더 빠른 혁신 성장에 대한 속도를 내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19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